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아마 이런 시각으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이 그림 다들 아시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보통 이 그림을 보거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구나. 그런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야기의 핵심이죠.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는 오랫동안 이 작은 아들의 개인적인 스토리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보통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좀 반항아 기질이 있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죠. 그러다가 완전 거지가 돼서 아차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또 그런 아들을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그걸 본 형은 막 화를 내고 질투하고요. 어때요? 딱 개인의 감정, 개인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안경을 쓰고 이 이야기를 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 그 렌즈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가 처음 들려졌을 때 그 사람들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이죠. 이 두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보면 이야기의 의미가 확 바뀝니다.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익숙한 서구적인 관점, 즉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세상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이 죄책감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른쪽, 이 이야기가 탄생한 고대 중동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거기선 개인보다 가족, 공동체가 훨씬 중요했어요. 그래서 핵심 가치는 죄책감이 아니라 바로 명예와 수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한 가문, 아니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린 아주 공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작은 아들부터 다시 볼까요? 우리가 그냥 철없는 아들의 반항 정도로 생각했던 그 행동이 당시 문화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선을 달라고 한다? 이게 지금 우리 감각으로는 그냥 좀 버릇없네? 정도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건 말 그대로 아버지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얼굴에 대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이건 아버지는 물론이고 가문 전체 얼굴에 먹칠을 하는 정말 끔찍한 수치를 안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 날리고 나서 아들이 먹었던 게 바로 이 쥐염 열매입니다. 이게 뭐냐면 돼지 같은 동물들이나 먹는 사료였어요. 유대인이 부정한 짐승의 먹이를 먹는다는 건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끝났다는, 공동체에서 완벽하게 쫓겨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집안의 수치는 작은 아들 혼자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집안에 또 다른 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이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길 거부하잖아요. 이것도 그냥 삐쳤네 수준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장남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안 들어간다? 이건 동생이 했던 것만큼이나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동이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동생을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죠. 이건 자기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고용된 종처럼 일한 만큼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겨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길 잃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한 명은 몸이 집을 나갔고 다른 한 명은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둘 다 길을 잃은 아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래 용서해줄게 에서 끝나지 않아요. 가문의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죠.
당시 중동에서 가장이 뛰는 건 체면을 구기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왜 뛰었을까요?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아들을 용서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마을 전체를 불러 잔치를 열죠. 이 모든 게 다 이 아이는 다시 내 아들이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철저하게 계산된 회복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런 낭비에 가까운 아낌없는 사랑은 작은 아들에게만 향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간청하잖아요. 이것도 아버지가 수치를 감수하는 행동이에요. 깨어진 가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정말 놀라운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이야기, 사실 결말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일부러 열린 결말로 끝나요. 우리는 결국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돌아온 작은아들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갈등하는 큰아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 긴장감 속에서 이야기가 딱 멈춰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지막 질문은 큰아들을 향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당신을 향한 질문인 거죠.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는 이 잔치에 들어오겠니? 이 조건 없는 사랑과 회복의 자리에 당신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